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 관련 정부 회의록을 두고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정부 측이 회의록을 남기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다며 관련자를 고발했고, 정부는 보도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기에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기관지 깊숙이 박힌 이물질을 부작용 없이 간단히 꺼낼 수 있는 내시경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개발한 로봇은 크기가 작고 부드럽게 구부러져 안전한 데다가 기존보다 힘도 강력해 몸속 이물질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에 한국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 지도를 내린 것에 대해 안전관리와 보안 강화 등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안 강화를 위해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특정 국가의 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위탁적 관리가 적절히 기능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랐던 지난달이 역대 4월 중 가장 더웠던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지난 4월 한 달 전국 평균 기온은 14.9도로 평년 기온보다 2.8도 높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 차관을 고발했습니다. 정근영 전 분당 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7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차관 등 5명에 대해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 멸실 등에 해당한다며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또 전국 40개 의과대학별 입학 정원의 배분 결과를 논의한 교육부 산하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도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며 교육부 장 차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에 대한 법률상 작성 의무를 모두 준수했다며 회의록이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산하 의사인력전문의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의 녹취와 속기록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의체의 경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는 데다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내용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28차례 열린 협의체 회의에서 의협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의학교육이 파국을 맞고 있다며 증원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연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면 증원을 철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의대생 대부분이 휴학계를 제출한 지 3개월째에 접어들어 학사 일정 조정 한계에 달했지만 정부는 편법으로 의사를 배출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집단 유급이 현실화하면 6년 동안 두 학번이 함께 교육을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현재 교육 환경에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같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다음 주면 3개월에 접어드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전공의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7일 SNS를 통해 이번 주 생계가 어려운 전공의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며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임 회장은 또 고령화로 의사를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젊은 세대의 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달 때이른 여름 더위가 나타나면서 역대 가장 더웠던 4월로 기록됐습니다. 기상청은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이 14.9도로 기상 관측망이 구축된 지난 1973년 이후 4월 평균 기온으로는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평균 기온은 과거 최고 기록이었던 1998년 4월의 14.7도보다 0.2도 높았고 평년 4월 평균 기온을 2.8도나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일 최고 기온은 21.1도로 평년의 18.6도와 비교해 2.5도 높아 최고치를 기록했고 일 최저 기온도 9.4도로 평년값보다 3.4도 높아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기상청은 지난달 필리핀 동부에 고기압이 발달하며 우리나라 쪽으로 남풍이 불었고 기온을 높이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른 더위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50년 동안 황무지를 울창한 산림으로 가꾸는 산림 녹화 사업에 집중해 왔는데요. 이제는 산림 가꾸기를 넘어 사람을 키우는 작업으로 숲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민경 기자입니다. 6.25 전쟁 직후 우리나라 산림은 벌거벗은 산, 그야말로 황무지였습니다. 1973년부터 전국적인 나무 심기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고 50년 만에 울창해진 산림은 세계가 인정하는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산림청이 이제는 숲을 직접 가꾸기보다 숲을 더 잘 지키기 위한 사람 키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기술에 더해 목재 수확, 산림 재난 등의 분야에 인력 양성에 힘쓰겠다는 겁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산림 치유와 도시숲, 정원과 산림 레포츠 분야의 전문가도 키웁니다. 임업 장비와 관련된 민간 자격을 국가 자격으로 전환하고 산림 보건업 자격 제도를 마련해 산림 살리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민 정원사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산림 레포츠 지도사 자격 등급 제도를 도입해 지도자를 양성합니다. 산림 레포츠가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그 자격증을 이게 1급, 2급으로 지금 등급화해서 보다 좀 전문화된 자격증 가지고 있는 지도사를 내년부터 이렇게 양성을 더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산림 전문 인력은 8만 3천여 명. 4년 뒤인 2028년에는 1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숲으로 잘 사는 우리 글로벌 산림 강국 또 산림 기술 진흥으로 안전하고 산업화될 수 있는 산림 기술 인력 양성을 하겠다는 말씀. 산림청은 법과 제도를 정비해 산림 인력을 키워 지난 50년 동안 가꾼 숲에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5차 해양 방류를 종료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오염수 7,800톤을 바다로 흘려보냈습니다. 지난달 24일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에서 이뤄진 작업 가운데 케이블 손상 사건으로 정전이 발생해 오염수 방류가 6시간 30분가량 중단됐지만 방류 작업은 예정대로 끝났습니다. 이와 함께 오염수가 나오는 방출구와 가까운 곳에서 지난 3일 채취한 해수에서는 검출 하한치를 초과하는 삼중수소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어지는 2024년도 7회에 걸쳐 오염수 5만 4,600톤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로봇이 사람 대신 좁은 공간에 직접 주차를 하고 위험한 튀김 요리를 하는가 하면 식당이나 가정에서도 도움을 주는 세상이 앞으로 멀지 않았습니다. 로봇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미 우리 실생활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공유 서비스 차량을 부르자 대기하고 있던 로봇 2대가 주차된 차 아래로 들어갑니다. 차를 가볍게 들어올리더니 주차 공간에서 빼내 일반 차량은 불가능한 360도 회전을 하며 대기 장소까지 차량을 옮깁니다. 상용화를 앞둔 로봇 주차 서비스입니다. 조금 더 운영이 성숙화되고 또 운영에 대한 확신을 가져간다면 거기에 자율주행 방식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 방지와 교통 약자의 편의 그리고 공간 효율성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남겨진 주차 공간은 구석진 곳 한 곳뿐인데요. 이곳에 직접 로봇 주차를 이용해 주차를 해보겠습니다. 이처럼 로봇을 이용하면 사람이 주차하기 어려운 곳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어서 공간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함께 로봇은 실생활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대량의 음식을 한 번에 조리해야 하는 학교 급식 부엌에서도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화상 등으로부터 조리사를 보호하면서 더 빠르게 튀김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름 온도가 항상 일정하니까 저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튀김 할 때 이제 연기가 많이 나잖아요. 연기가 안 나니까 건강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튀기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스마트 기기를 서로 연결하고 가족들의 일상을 돕는 로봇 집사도 등장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은 앞다퉈 로봇 집사 개발 소식을 알리며 달라질 미래 가정의 모습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나이든 사용자를 위해서는 약을 챙겨주고 위급 상황 시 대신 도움을 요청하는 보호자가 되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밖에 배송과 서빙, 바리스타 등 이미 상용화를 코앞에 둔 로봇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는 매년 크게 성장하며 오는 2026년에는 1,033억 달러, 우리 돈 137조 원으로 5년 만에 3배 가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지금 서비스 로봇으로 확대되는 과정에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로봇이 좀 더 확산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봄이나 의료나 재활과 관련되는 로봇들이 이제 보편화되지 않을까. 미래의 꿈만 같이 여겨졌던 로봇. 국내 기업들의 뼈를 깎는 노력 속에 어느덧 우리 생활 속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10%가량이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인데요. 이렇게 몸속 깊은 곳에 걸린 이물질을 부작용 없이 간단하게 꺼낼 수 있는 내시경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버스에서 갑자기 동전을 삼켜 숨을 못 쉬는 소년. 기사가 하임리히법으로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이렇게 목구멍이 막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물질이 목을 넘어가 기관지 깊숙이 박히는 경우도 흔합니다. 대형 병원 응급실마다 일주일에 4~5명 정도가 삼킴 사고로 실려오는데 역류하는 자석구슬, 배터리 같은 장난감 부품과 음식을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치과 치료 중 치아를 삼키는 사고가 잦습니다. 그동안 병원에서 사용하던 내시경 겸자기구는 딱딱하고 방향 조절이 안 돼 이물질을 꺼내기 힘들고 몸 내부에 상처를 냈습니다. 또 다른 선택지인 수술 로봇은 가격이 비싼 데다 장비가 너무 커서 응급실에서 사용하기 힘들었습니다. 새로 개발한 기관지 내시경 로봇입니다. 직경이 2.5mm로 기존 로봇의 3분의 1 정도로 얇고 모든 방향으로 부드럽게 구부러져 안전합니다. 발로 운전하기 때문에 보조 인력이 필요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부드러운 기관지 카메라에 특별히 고안한 겸자를 달았는데 힘이 없어 이물질을 제대로 뽑아내지 못했던 예전 겸자보다 힘이 강력합니다. 이물질 제거가 손쉽게 가능하도록 이와 같은 내시경 기구의 그리퍼의 설계를 최적화하고 또한 상하좌우로 조향이 되도록 기구 메커니즘을 새롭게 발명한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연구원은 이물질 제거 수술뿐만 아니라 일반 외래에도 적용할 수 있는 더 작은 크기의 내시경 겸자 개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AI 반도체는 현재 엔비디아가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해 수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를 벗어나 새로운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인텔과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이스트가 손잡았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주비행사의 모험을 다룬 영상입니다.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것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것도 아닌 글을 동영상으로 바꿔주는 AI가 만든 영상입니다. 이 같은 생성형 AI를 구동하려면 AI 연산에 최적화된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보급된 AI 반도체의 90% 이상이 엔비디아 제품인데 가격이 비싼 데다가 수요가 넘쳐 수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AI 연구가 지체되고 투자가 위축되는 AI 혹한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탈 엔비디아를 위해 인텔과 네이버, 카이스트가 손잡고 새로운 AI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부족한 물량은 인텔이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가우디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네이버는 연구진들이 가우디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가우디 기반 컴퓨팅을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겁니다. 저희 LLM 경험을 녹아내면 그것을 바탕으로 학교들과 연구원들이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오픈소스 형태로 올림과 동시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LLM이라든가 요즘 인공지능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카이스트는 가우디에서 AI가 잘 구동되도록 해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더 나아가 가우디 성능 자체를 향상할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 설계 자체를 인공지능으로 자동화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인공지능이 그 가우디의 아들이나 손자 되는 차세대 설계를 인공지능으로 해보는, 그래서 가우디 설계 AI 모델을 개발해 보는 게 이번 공동연구는 앞으로 최소 3년간 진행되며 여기서 나오는 모든 성과는 대중에 공개됩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네이버에 이어 카이스트와도 손잡으면서 새로운 AI 생태계의 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첫 유인 우주 비행에 나서려던 미국 보잉사의 우주 캡슐 CST-100 스타라이너의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AF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빌 넬슨 미 항공우주국 나사 국장은 현지 시각 6일 옛 트위터인 X를 통해 발사 2시간을 앞두고 새로운 안전상 문제가 발견됨에 따라 스타라이너 발사 절차가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넬슨 국장은 나사의 최우선 순위는 안전이라면서 준비가 되면 다시 스타라이너 발사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사 관계자는 스타라이너 발사체 상단의 산소 방출 밸브가 오작동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라이너는 2019년 12월 첫 무인 시험 비행 때 소프트웨어 이상으로 ISS와 도킹하지 못하고 귀환하는 등 기술적인 문제가 거듭된 끝에 지난 2022년 5월 무인 비행에 어렵게 성공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 일부 구간이 기대 속에 개통했지만 이용객이 당초 예상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며 매우 저조하죠.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역 접근성인데요. 국토부와 해당 지자체들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GTX-A역 접근성 개선 체계 골자는 역으로 연결되는 도로 개통과 버스 노선 개편 신설, 그리고 환승시설 확충입니다. 우선 시발점인 동탄역 인근의 동서 연결도로 6개를 추가로 개통합니다. 역에서 가장 먼 양쪽 2개 도로는 올해 8월, 나머지 4개 도로는 12월에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로 개통과 함께 버스 노선을 직선화하고 동탄역 서쪽 500m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도보 통행도 가능케 한다는 계획입니다. 동서 연결 도로를 개통을 하면 그 준공 시점에 맞춰서 화성시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버스 노선을 직결 노선으로 조정할 계획이고요. 그 서측에서 동측으로 이제 15분 이상 걸리던 게 한 10분 이상 단축될 거로. 아울러 출퇴근 시간에만 동탄 신도시 5개 지역과 동탄역을 오가는 5개 버스 노선도 신설합니다. 영천동, 중동, 신동, 송동, 능동과 동탄역을 출퇴근 시간 각 3회씩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또 자가용 환승 편의를 위해 동탄역 인근에 566면 크기의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장과 동탄역을 연결하는 임시 보행로를 설치합니다. 성남역에는 이번 출입구 근처에 택시 정거장과 환승 정차구역 3면씩을 다음 달 안에 추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6월 말로 예정돼 있는 용인 구성역 개통 시점에 맞춰 16개 버스 노선을 구성역을 거쳐가도록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역 접근성 개선안이 제대로 이행되면 지역에 따라 편의성이 크게 나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삼성역 개통 지연으로 인해 강남권 전철 노선과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얼마나 극복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에 한국 네이버와 자본관계 등을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것과 관련해 행정지도 내용은 안전관리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총무성 행정지도에 대해 한국에서 차별적 조치를 하거나 한국 기업을 쫓아내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에는 여러 방책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특정 국가의 기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탁처 관리가 적절하게 기능하는 행태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야시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라인 야후의 자본관계 재검토에 대한 언급 없이 일본은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의 일본 투자를 촉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매나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 석 달 만에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득 기준 완화도 추진합니다. 보도에 이형원 기자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올해 1월 출시됐습니다.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이나 아이를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가 대상입니다. 처음 도입한 올해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구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집을 살 때 최저 1%대인 낮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고 전세 대출도 저리로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고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금리 혜택을 볼 수 있어 신청이 몰렸습니다. 출시 석 달 만에 신청 건수가 2만 건을 넘어섰고 금액으로는 5조 2천억 원을 넘볼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80% 정도가 집을 사기 위한 대출 신청이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올해 신생아 특례 대출 규모는 32조 원에 달하는데 현재까지 16%가 소진됐습니다. 이에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 완화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일부 정부 지원 사업의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현재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인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을 2억 원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3분기부터 이렇게 장벽을 낮춘 소득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주요 채소값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양배추 가격이 1년 전에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과 3월 잦은 눈, 비와 재배 면적 감소로 지난달 주요 채소 가격이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양배추 도매 가격이 1년 전보다 189% 높은 포기당 6,448원을 기록했습니다. 작황이 부진한 당근은 지난달 가격이 1년 전보다 25% 올랐는데 여름 당근이 나올 때까지 강세가 예상됩니다. 18% 가까운 상승세를 보인 대파의 경우 이달 하순 봄 대파가 출하되면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당근과 양배추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 관세를 추진해 물가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8일부터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과 번개장터를 통해 개인끼리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안전성, 유통 건전성 확보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과 번개장터를 통해서만 개인 간의 거래를 허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개봉 상태로 제품 표시사항이 확인되고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제품만 거래가 허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어린이날 연휴 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기온도 다시 내려가면서 외투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상청은 다가오는 어버이날 강원도 산간 지역은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곳곳에 눈과 비가 섞여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시거리도 짧아지고 도로도 미끄러워지는 만큼 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